네. 왜 금리를 올리면서 다시 원상태로 안 돌리냐. 이거는 시장 메커니즘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정부의 보통 이제 금리 올려가지고 시장이 좀 이렇게 좀 위축돼가지고 네. 구인구직이 좀 줄어들고 막 그래야 되는데 네. 아닌가 봐요. 예, 아닙니다. 제가 미국에 지금 모든 사람들이 의구심을 가졌던 그 분야 네. 이렇게 금리 올리고 경기를 위축시키고 있는데 네. 왜 고용 지표는 미국은 저렇게 견고할까? 거기에 대해서 좀 많은 힌트도 얻고 그 미국 현지에는 어떤 대학 교수님 만나러 간 거거든요. 네. 프로젝트 때문에. 네. 그런 것도 같이 포함되어 있었었는데 그분한테도 좀 견해를 여쭤봤더니 약간 비슷한 시각들을 가지고 계셔서 네. 오늘 부익남 그 애청자분들에게 소개를 네. 좀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실제로 사람이 모자라서 네. 지금 계속 지금 날린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일단 테크 기업들이 대규모 해고를 하는 것이 고용지표상에선 크게 영향을 안 받는 이유가 네. 미국에는 회사에 종속돼서 이제 근로자로 평가받는 사람들이 2억 명이 넘어요. 2억 명. 그런데 이 빅테크 기업이라고 흔히 부르는 6개 기업이 코로나19 동안 오히려 어떻게 됐느냐? 채용을 더 했어요. 네. 얼마나 더 했느냐? 한 56만 명 정도 더 채용을 했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뭐 온라인 뭐 언택트 뭐 온택트 한다고 56만 명을 더 네. 채용하고 근데 그 기간 동안 대면과 관련된 여러 업종들은 89만 명 정도가 오히려 고용이 감소했어요. 뭐 서비스직 같은 네. 것들. 네. 거긴 다 사람 해고하고 있는데 네. 빅테크는 야 이렇게 금리 쌀 때 이렇게 돈 많이 풀릴 때 신사업 벌리자 해서 네. 대거 뽑은 거죠. 네. 그 뽑은 숫자들을 원래대로 돌리고 있는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그 56만 명 원래대로 줄이는 게 좀 전에 말씀드렸죠.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 프리랜서 빼고 그 사람이 2억 명인데 2억 명. 그 2억 명 중에서 요거 줄인다고 통계에서는 영향이 거의 없죠. 그럼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거는 아무래도 뭐 서비스직이라든지 그렇습니다. 어떤 뭐 제조 뭐 이런 일반 근로자분들인데 네. 그쪽에서는 지금 사람을 못 구한다는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쪽은 코로나19 때문에 어떻게 보면 대외 활동이 멈춘 그 기간 동안 내보냈던 사람들 다시 복귀시켜야 되고 또 추가적으로 응축됐던 이제 대면 수요가 더 폭발하니까 거기에 부응하기 위해서 더 뽑아야 될 상황이 됐는데 사람들을 못 구하고 있어요. 아니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지금 뭐 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태니까 그걸 잡겠다고 금리도 인상하고 유지도 하겠다고 하는 건데 물가 인상이 지금 임금 쪽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람을 못 구하면 임금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맞아요. 그럼 물가가 안 잡힌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게 이제 황당한 건데요. 네.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인건비를 더 올리니 이게 물가가 잘 안 잡히는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럼 왜 전통적인 서비스 부분은 지금 사람을 못 구하고 있고 그럼 그 사람들 다 어디로 간 거냐? 그러니까. 집에서 놀고 있는 거냐? 일부는 노는 게 맞습니다. 노는 게 맞아요. 네. 그 이유는 이 재난지원금 규모가 우리랑은 급이 다릅니까? 급이 다르죠. 어느 정도 다를 것 같으세요? 뭐 제가 알기로는 막 몇억 몇십억도 줬다고. 맞아요. 공이 하나 더 붙어요. 아니, 우리 저희도 1,000만 원이었나? 네, 그랬죠. 그랬잖아요. 네. 많이 준 데가 뭐 1,000만 원, 맞아요. 것 같은데. 그때 1,000만 원 준다고 했었을 때 우리나라에서도 뭐 갑놀방 많았잖아요. 이거 뭐 도덕적 해이 아니냐 뭐 이렇게 해서 정부 고갈된다 이런 게 있었는데 역시 통 큰 나라. 공 하나 더 붙여서 그리고 야 너는 체인으로 가게가 3-4개 있었어? 넌 10억 지는 거예요. 아니 그 1년치 매출을 그냥 줬다고 막 맞아요. 그게 맞는 거예요? 맞아요. 와. 그러다 보니까 실제 영업을 하면서 번 돈보다 차라리 쉬면서 재난지원을 받은 돈이 더 수익으로 큰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때 받은 돈으로 아직 버티고 누릴 수 있는 여지가 많은 거죠. 그래서 일부는 안 돌았어요. 그 다음에 일부는 어떻게 됐느냐. 미국이요. 제가 이번에 미국 갔다가 돌아올 때는 저도 그래도 물건 하나 좀 싸게 살 수 있을까 싶어서 일본 살짝 경해서 왔거든요. 일본하고 그래서 비교 체험을 할 수가 있었는데 요 단어를 가지고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미국은 21세기 중심으로 가버렸어요. 21세기 중심. 네. 근데 일본은 아직 20세기에 머물러 있어요. 그 가장 큰 차이가 뭐냐. 벌써 미국은 공유 경제로 완전히 가버렸어요. 공항에 내렸는데 예전에 DC 공항이나 뉴욕 공항 여기 내리면 택시 쫙 있거든요. 그럼 택시 잡고 호텔까지 가잖아요. 근데 이제 택시가 없어요. 택시가 없구나. 반대쪽에 우버, 리프트 존이 크게 생긴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카트 끌고 나왔을 때 택시 존으로 가는 게 아니라 우버 리프트 존으로 가고 거기는 우버 대기 차량들이 쫙 있어요.
세상이 바뀐 거예요. 근데 이게 고용과 무슨 상관이냐? 상관이 있죠. 내가 이제 구직 활동을 할 필요가 없어진 거죠. 미국인들이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9to6하고 누구 잔소리 들으면서 내가 이렇게 이거 생활을 해야 되나? 차라리 내가 집에 있는 자동차 가지고 돈 필요할 때 우버하고 리프트해서 필요한 만큼 벌고 그러고 뭐 한 1, 2주 살다가 또 예를 들어서 돈 필요하다 그럼 또 나가고 미국인들 중에서는 뭐 커리어 패스로 내가 뭐 일가를 이루리라 이런 가치관 안 가진 분들도 많거든요. 이게 근로자이자 고용주 같은 이 역할을 하는 그런 새로운 분야에 대거 가버린 거예요. 그냥 뭐 약간 뭐 일종의 파트타임 정도로만 만족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졌다. 옛날 그렇죠. 그런 업종으로 종사할 수 있는 파트가 공유 차량 그리고 배달 그다음에 디지털 집에서 대신 서비스 해주고 요즘은 다 언택트니까 전화 대신 받아서 AS 해주고 이걸로 다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정작 예전에 이제 서비스 업종에서 사람 뽑으려고 했었을 때 그런 분들이 구직 활동에 와서 그 중에서 골라서 채용했는데 다 안 오는 거예요. 이게 옛날 같았으면 서비스직으로 뭐 예를 들어 뭐 서빙을 한다든지 이런 걸 하실 분들이 그냥 우버로 가서 그냥 조금 그냥 일하고 쉬자 이런 식으로 가버리니까 맞습니다. 안 구해지는 거군요. 안 구해지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제가 지금 떠오르는 궁금함은 장사가 안 돼가지고 뭔가 좀 폐업을 하거나 뭐 그러면 또 다시 좀 감소할 텐데 또 장사는 또 잘 되나 보죠? 잘 되죠. 소비는 또 잘 돼요. 그 이유가 이제 사람들이 또 다른 일자리인 공유 경제라든가 디지털 전환으로 인한 비대면 서비스를 지원한 재택으로 그런 것에서 돈을 벌고 있고 그 다음에 방역 제대로 한다고 그 보건 분야에서 또 사람들 대거 채용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또 그러니까 소비 여력이 있겠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재난지원금 억식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아직까지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소비자들은 계속 오는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일손이 부족하고 지금 그래서 미국 경제가 불황이라고 말하기 애매해요. 은퇴한 분들이 뭐 다시 돌아오거나 이럴 가능성도 희박한 거잖아요. 거의 희박한 것 같고요. 물론 그 돈은 언젠가 떨어지겠죠. 미국의 여러 통계를 보면 저축 잉여 자금 그게 좀 급격히 줄어가곤 있긴 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인가 일터에 돌아오겠지만 아직까지는 고용지표상에 커다란 어떤 변화를 느낄 만큼의 어떤 이슈는 못 보고 왔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물가가 결국에 떨어져 줘야 되는데 그게 임금 쪽에서는 떨어질 요인이 지금 부족하다. 아직은 부족합니다. 그러면 이 당분간 이 물가 상승세는 계속 될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근데 이제 미국 현지에서도 그런 논조가 많고 저도 거기에 공감하는데요. 미국 말고 전 세계 경제가 급격히 냉각기예요. 경기 침체가 급격히 오고 있는 나라들이 너무 많고 거의 경기 침체를 기정사실화해서 대비하고 있는 국가들은 그럼 그게 또 경기 침체가 되거든요. 투자 줄이고 고용 줄이면 침체 안 올 것도 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경기가 위축되면 수요가 줄겠죠. 투자도 줄고. 그것 때문에 물가가 잡히는 그러니까 불황형 물가 잡이 이런 표현이 맞을 것 같은데 그래서 작년 연말에 비해서 올 초에 미국의 금리 기조에 대한 약간의 변화 기운이 있어요. 연말까지 미국이 금리 인하는 안 할 것 같습니다. 이게 대세였는데 BNP 파리바를 비롯해서 외국계 투자 은행들이 자문회사들이 지금 경기 불황이 심해서 결국 다시 이렇게 높은 금리를 끝까지 유지할 이유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2023년 연말쯤에는 미국도 금리를 다시 인하하는 기조로 바뀔 것 같다라는 목소리를 조금씩 내고 있어요. 아니 이번에 뭐 의사록 같은 거 나온 거 보면 또 강경하게 뭐 얘기한 것도 있고 뭐 한데 시장은 또 그렇게 안 본다고. 내릴 거야. 라고 막 보는 분들이 많아졌다고 하던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의사록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구두 개입이라고 하죠. 확실히 물가가 잡혔다라는 시그널을 받기 전에는 당연히 이 고강도 긴축에 대한 기조를 안 바꿀 수는 있어요. 근데 시장에서 느끼는 지금 분위기는 경기 지금 너무 안 좋아진다. 하반기엔 바꿀 것 같다. 뭐 이런 상황이죠. 전반적으로 미국 빼고 나머지가 다 침체되니까 미국도 좀 눈치 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그 많은 서비스와 편의시설을 미국은 공유경제, 디지털 전환 이걸로 해서 공항 가면 QR 찍은 다음에 네가 이거 보고 차
찾아와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일본은 아시잖아요. 친절 배려. 사람을 더 붙였어. 방역 카드 받는 사람도 또 5명 붙이고 그리고 코로나 또 백신 맞은 사람 안 네. 맞은 사람 중국인들 이거 구분하려고 사람 줄을 더 세우니까 또 사람 고용하고 그러다 보니 와 공항에 뭐 관리자들이 드글드글해요. 네. 역시 여기는 20세기에 아직 정점을 가고 있구나 이런 걸 느꼈고요. 네. 그러니까 약간 뭐 어찌 보면 그걸 비효율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고용 입장에서 보면 네. 고용이 그렇죠. 되니까 그나마 좀 늘었는데 솔직히 저도 QR 보고 찾아가는 거 좀 익숙치 않거든요. 일본이 더 편하긴 했어요. 물어보면 알려주고. 네, 맞아요. 그런 부분은 아직 차이가 있다. 네. 그러면 어쨌든 뭐 아직 뭐 예측은 섣부를 수 있겠지만 뭐 시장에서의 반응은 미국도 뭐 올해 연말 정도쯤에는 좀 내리려고 하는 기조가 있지 않겠냐. 라는 정도도 이제 조금씩 나오고는 있다. 네, 맞습니다. 근데 그게 미국은 침체가 안 가더라도 다른 나라들 때문이다. 네. 라는 거잖아요. 네. 그럼 우리나라 물가나 우리나라의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네, 우리나라도 그 수혜를 좀 받을 것 같아요. 다른 나라가 경기 침체 등이 우려되기 시작하면서 네. 지금 유가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내수 부분에서의 약간의 침체 국면과 외국의 원자재 수급 부분에서의 뭐 가격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도 이번에 금리는 한 번 더 올릴 것 같긴 한데 네. 그 뒤로 추가적으로 금리를 더 올려가면서 네. 물가 잡이에 적극적으로 나설 이유는 조금씩 사라지고 있어요. 네. 그러면 미국과 우리나라는 좀 상황이 다르다는 거네요. 네. 금리 인상의 효과를 보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네, 충분히 우리나라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 정도 더 올라간다고 했을 때 거기가 뭐 상단이지 않냐라고 많은 분들이 또 예측도 하고 계시고 하면 물가가 잡힐 때까지 계속 유지가 되는 거라고 봐야 될까요? 네, 상당 부분 유지될 거예요. 저도 참 그래서 대출 받아서 부동산 사시거나 네. 또 가게 사업자금 하시는 분들에게 참 안타까운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만 네. 한은 총재께서 지난번 회의 때 네. 뭐 이번 1월 달에는 또 다른 말씀 하시겠지만요. 지난번 회의 때 뭐라고 하셨냐면 물가가 잡혔다라는 확증적인 증거를 얻기 전에는 금리 기조를 바꿀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이미 하셨어요. 네. 그리고 그때 회의하셨을 때 또 추가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다른 금통위원들하고 내가 얘기를 다 나눠봤는데 네. 금리를 한 단계 정도는 더 올려야겠지만 그 이상을 또 올리는 것은 지금 우리 경제에 부담이 될 것 같다. 네. 그래서 한 번 더 올리고 상당 기간 유지하는 형태의 전략 전술로 물가를 잡아보겠다. 이렇게 이미 약간 천명을 하셨죠. 네. 그러면은 이제 뭐 가정을 한번 해보고 네. 미국하고 지금 한국의 금리 차가 좀 나잖아요. 네. 그럼 이 상황에서 미국이 뭐 만약에 연말쯤 돼서 금리를 이제 내리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미 격차가 나 있는 상황에서 네. 한국이 같이 따라 내릴 필요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격차가 줄어드는 걸 지켜봐야 되는 건가요? 네, 아마 유지하면서 격차가 줄어드는 걸 지켜보는 것을 충분히 지향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과 우리나라의 금리 역전 현상이라는 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것을 역전 현상이 다시 안 일어나는 원래대로 빨리 돌리기 위해서는 미국이 떨어뜨렸을 때 우린 좀 유지를 해줘야 네, 그게 그렇죠. 다시 크로스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추구할 여지가 충분히 있는데 그러면 지금은 역전이 이렇게 광폭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왜 금리를 올리면서 다시 원상태로 안 돌리냐. 이게 환율 때문인데 네. 환율이 다시 1200원대에서 1300원 초반 근처까지 왔다 갔다 하는 걸 좀 내려왔잖아요. 네. 이거는 시장 메커니즘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정부의 환율 개입. 네. 이것 때문에 일어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원래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밑에 있는 일본, 뭐 중국 이런 나라들은 환율을 정부가 네. 시장에 개입해서 이렇게 인조로 바꾸면 네. 미국에서 혼내요. 네. 환율 조작국. 네. 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니네 이렇게 환율 조작해서 우리나라에 수출 더 하려고 그래? 그럼 우리 니네 물건 안 받아 하면서 통상 분야에서 어마어마한 제약을 가질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나라들이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받을까 봐 노심초사 하잖아요. 그런데 지난해 11월 달에 미국 재무부에서 환율 보고서를 냈거든요. 네. 이 환율 보고서가 1년에 2번 나오는데 하반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우리나라도 명시가 되어 있어요. 네. 한국, 일본은 지금 분명 외환시장에 개입됐다. 네. 달러 풀었다. 우리 아는데 지금은 극히 이례적인 상황으로 이거는 통상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상황인 걸로 보인다. 이걸 발언을 한 거예요. 네. 우리나라도 일본도 외환시장에 개입해도 되는 일종의 면죄부를 받은 거예요. 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외환시장의 환 투자 세력들, 투기 세력들이 네.
한국 원화 약세 베팅을 못해요. 원래 금리 역전차라는 우리 모두가 알고, 그리고 한국은행 총재, 미국 연준 의장 이런 사람들은 우린 금리를 어떻게 변화시킬 거예요 이미 다 예고를 하잖아요. 예고했죠. 그럼 그 예고를 보면 외환시장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금리 역전이 계속될 것 같은데 야 원화 약세 베팅해 하면 더 약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환율이 1450원 근처까지 올라왔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런 시장 메커니즘을 한 번에 바꿀 수 있는 무서운 걱정거리, 정부가 시장 개입. 돈 들고 들어와가지고. 네, 그러면 갑자기 엄청난 환차 손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러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원화 약세 베팅했던 그 많은 세력들이 야, 돈 빼자.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환율이 다시 안정된 거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 환율 보고서에서 이례적으로 허용해줬던 이런 시장 개입 네. 계속 해줄지는 의문이 되는 거죠. 그럼 갑자기 하반기부터는 이제 우리 안 돼. 네. 이제 니네 시장에 이렇게 함부로 개입하지 마 하는 순간 야 이거 큰일 났네. 그럼 금리라도 네. 원상복구로 바꿔야겠다. 네. 이렇게 할 가능성이 있죠. 아 근데 이게 환율이 내려가면 결국에 한국 물가를 잡는 데는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수입 물가가 많이 내려가는 거니까. 네. 그래서 우리나라 물가가 좀 안정될 수도 있는 건데 이건 결국에 미국이 좀 봐주고 있는 것 뿐이지 네. 언제 어떻게 될지도 모른다. 만약에 미국이 이제 그만해라 라고 하면은 다시 또 튀어 올라가는 건가요? 저는 그래서 뭐 네. 제가 뭐 동포 청년은 아니지만 만약에 진짜 미국이 안 돼라고 하면 우리나라 그 환율의 조닝이 네. 통상적인 뭐 1,100원에서 1,200원 우리 이때를 네. 많이 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1,300원에서 1,400원 초반대로 조닝 자체가 바뀔 수도 있다고 봐요. 왜? 수출 여력이 옛날 같지가 않아요. 네. 네. 그리고 옛날에는 수출 많이 해서 달러 벌어오고 하는 걸 대중국 수출도 있었고 세계적인 경기 호황도 있었고 했었었는데 앞으로 그걸 꼭 기대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네. 그러면 환율이라는 게 달러 많이 벌어와야 안정적인데 네. 돈 못 벌었는데 어디서 안정적이죠? 그잖아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뭐 조금 뭐 희망적으로 뭔가 경기도 네. 좀 좋아질 만한 부분이나 아니면 뭐 금리 부분에서 뭔가 인하라든지 이런 부분이 일어날 만한 요인은 뭐가 있을까요? 2023년의 모든 경제 상황의 네. 핵심 키워드는 네. 다 러시아예요. 갑자기 러시아가 네. 저희 그냥 다 그만둘게요. 그만합니다. 네, 우크라이나 다 빠져나오겠습니다. 네. 하는 순간 어떻게 된다? 바로 전 세계 물가 또는 금융시장 종합주가지수 그다음에 기업들에 대한 여러 평가 다 바뀌는 거죠. 근데 네. 그게 그렇게까지 한 번에 급변하게 되나요? 그럼요. 왜냐하면 실물 부분은 사실 늦게 변해요. 네. 근데 금융 부분은 클릭 한 번으로 바뀌잖아요. 선반영을 할 수밖에 없구나. 다 반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변화하려면 한 달 뒤에 회의하거나 뭐 바뀌어야 되겠지만 네. 시중금리는 벌써 바로 요동치는 거예요. 환율 벌써 요동치는 거죠. 네. 그런 일들이 바로 일어나요. 뭐 그 예를 들어 뭐 이제 러시아가 철수하게 되면 뭐 당장 뭐 원유가 뭐 공급이 바로 되고 뭐 이런 건 아니겠지만 그렇지만 유가부터 떨어지는 어차피 거예요. 저렇게 할 거니까 바로 막 원유 가격 막 내려가고 곡물 시장 안정되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럼 물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뭐 다 그런 투자 세력들도 막 다 정리하고 막 맞아요. 이런 네. 일들이 갑자기 일어난다는 거죠. 그렇죠. 고물가에 베팅하는 사람들이 다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완전히 이제 다른 세상이 열리는 거예요. 네. 푸틴 듣고 있니? 우리 같이 살자. 러시아어로 해주세요. 한국말 못 알아들으실 것 같아. 아니 그런데 사실 그게 뭐 유언하니까 그렇죠. 바로 해결될 기미가 보이진 않고. 근데 이제 그 러시아의 이제 타임 스케줄을 보면 2024년도가 대선이에요. 24년도가. 네, 푸틴 입장에서 이번에 또 선거 나와야 되고. 네. 근데 그러려면 이제 뭔가 확실하게 국민들에게 어필을 해야 되는데 네. 본격적으로 러시아 경제도 어려워지기 시작할 국면이 2023년도부터입니다. 2022년까지는 그동안 여지도 있었고 네. 버틸 수 있는 룸이 있었어요. 근데 2023년도부터는 이제 점점 더 이게 내부적으로 타이트해지는데 하긴 또 전쟁 대비도 어느 정도 했는데 너무 길어지니까 맞아요. 이제 대비 못한 구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심이 좀 뭔가 이반될 여지가 많거든요. 그렇다면 푸틴은 플랜 B가 필요할 수도 있고 그 플랜 B가 모양새만 잘 갖춰준다면 네. 그럼 나도 여기까지만 먹고 떨어질게 라든가 뭔가 다른 이유로 뭐 전쟁을 종식시키는 걸 선택해주길 바라고 있죠. 그러면 만약에 종식이 된다 그러면 금융시장에서 이제 갑자기 분위기가 반전된다고 쳤을 그렇죠. 때 그러면 뭐 주가가 올라가고 이런 거는 이제 즉각적으로 이해가 되는데 네. 금리를 낮추는 건 별개 얘기 아닌가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은행에서 기준금리를 바로 변화시키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시장의 시중금리가 벌써 바뀌는 거죠. 이제 고금리 기조에 대한 기조가 바뀔 것 같다라든가 하면서 금리가 기준금리에서 가상금리 붙는 그 구간들이 점점 더 좁아질 것이고 그런 변화들을 먼저 누리게 되죠. 시장의 불안감이 좀 사라지게 되니까 그렇죠. 굳이 뭐 돈이 풀리는 거예요. 이제 막 투자를 미리 해야 되겠다. 네. 많이 빠진 데부터 들어가자. 네. 이러면서 이제 시중금리도 좀 낮아질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서 또 궁금한 게 그럼 반대로 지금 모든 이 물가 인상은 러시아 때문이냐라고 보면 또 그것도 아니죠. 그건 아니죠. 그러면은 미국 쪽이 결국에 해결이 안 되면 러시아가 전쟁을 그만둬도 미국의 금리 인상은 멈추지 않을 수 있잖아요. 미국의 이제 금리 인상의 가장 큰 원인이 바로 고물가였잖아요. 네. 근데 그 고물가의 가장 직접적인 원흉은 코로나19도 있고 중국의 코로나19로 확산으로 인한 밸류체인의 병목 현상 그리고 이런 것들도 다 있었는데 가장 결정타는 러시아 전쟁이었어요. 그럼 나머지는 어느 정도 해결이 좀 됐나요? 해결이 됐죠. 이게 저도 놀라운 건데요. 지금 뭐 많은 뭐 세미나나 학술 대회에서도 얘기한 게, 야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이 이렇게 위대하구나 요즘 느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들이 뭔가 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원래 이제 원자재를 받는 거래처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쪽에서 야 더블 줘. 그래도 않으면 우리 안 보내. 이러고 있어요. 그럼 우리 사업하는 사람으로서 다른 거래처를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이 정도의 사단, 뭐 전쟁이 일어나고 전염병 돌고 하면 다른 거래처 찾아서 다시 밸류체인 구성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어요. 근데 요즘은 웹서핑하고 하니까 바로 대응들을 하는 거예요. 찾아요. 그래서 최근에 들어서 우리가 초반에 예상한 것보다도 곡물도 그렇고 원자재도 그렇고 굉장히 빠르게 기업들이 차선책을 다 찾아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하나 남은 거라고 볼 게 이제 러시아 전쟁인데 여기는 지금 뭐 불확실성이 너무 높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측이 안 되는 부분인 건 여전하네요. 결국에 빨리 전쟁이 끝나기만을 기대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박종호 교수님한테 그러면 이제 부동산 쪽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촬영일 기준으로 이제 이틀 전이죠. 1월 3일에 웬만한 거 다 풀었거든요. 그 서울도 다 투기과열지구의 조정 대상 지역이었는데 딱 4개구 용산하고 강남 3구 빼고는 아예 비규제 지역으로 그러니까 이제 지방에 있는 소도시나 동작구나 똑같이 규제가 없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 요거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세요? 그만큼 다급한 거죠. 지금 시장이 너무 빠르게 급등하고 있다라는 걸 걱정한 게 보인 거예요. 그건 그만큼 부동산, 더 정확히 말하면 건설 파트가 정말 불안불안하구나. 이거 건설 파트 불안불안해서 거기서 대규모 구조조정 생기거나 부실 채권 일어나면 이게 금융권으로 다시 특히 제2금융권으로 다시 확산되고 야 이거 걷잡을 수 없겠다. 그러면 다시 건설 분야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 미분양이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다 푼 거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우리나라 경제에서 건설업이 그만큼 많이 차지하고 있어서인가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연끌 가지고 이제 집 사신 분들이 나 이제 제가 포기할래요. 저 그냥 던지겠습니다. 돌을. 그런 사람들의 돌을 누가 받아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부동산에 대한 분위기를 바꿔줘야지 누가 그걸 수용해 주는데 그 분위기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연끌 같은 경우는 이제 난리 나는 거죠. 더 이상 이자 감당이 안 되면 신용불량자로 거듭나는 거예요. 뭐 신문 보셨잖아요. 음아파트 그 20m 27억인데 24억 대출. 저는 저는 그런 야수의 심장이 없어요. 그거는 야수도 좀 대단하죠. 진짜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강세일 때는 그런 베팅들을 하잖아요. 그럼 누군가는 그렇게 해서라도 또 사는 사람도 있는 거고 그건 개인의 선택이니까. 근데 이제 그거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거기 대부업체도 괜히 빌려주는 건 아니니까 그럼요. 아마 고소득자였을 것 같아요. 뭐 무슨 뭐 엄청난 뭐가 있겠었겠죠. 돈이 있으셨겠죠. 맞아요. 그러다가 이제 가격이 하락하니까 그냥 손해 보고 던지겠다 한 게 아닌가. 이자 뭐 한 번 냈다고 들었는데. 하여튼. 근데 그건 좀 투자의 영역을 좀 넘어선 수준이거든요, 사실. 그때도 이자 8% 10%였는데. 맞아요. 하여튼 뭐 좀 극단적인 예를 들었지만 상당한 이자 부담을 감내하면서 집 사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다시 전 돌아가고 싶어요. 나 돌아갈래 하는데 그걸 받아줄 사람들을 만들어주지 않고선 개인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겨요.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부동산에 대한 정책을 바꾼 거예요. 이게 참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섭섭하게 들리실 텐데요. 주식시장에 빠지잖아요. 국가 경제에 아무 영향 없어요. 투자하신 분들은 손해를 보죠. 하지만 국가 경제에 큰 영향 없어요.
네. 우리나라에 뭐 주식 투자하는 숫자 인구 그렇게 많지도 않았고요. 요즘은 좀 늘었었지만 동학개미 네, 때문에 확 다시 줄었어요. 네. 네. 그러면 이게 국가 경제에 큰 영향 없어요. 그러니까 주식 시장 빠지는 건 관료들도 아무 걱정 안 해요. 네. 부동산 시장은 달라요. 왜냐하면 이 부동산이라는 건 상당 부분 실물의 여러 가지 요소들의 기반이 돼요. 원자재 수급, 건설, 그리고 건설이라는 건 가장 고용 친화적인 인더스트리고 종사하시는 분들이 200만 명이 넘어요. 네. 다양한 서비스들이. 그럼 그 수많은 시장이 경직된다는 건 내수 침체예요. 집값이 떨어지면 그냥 그것만 떨어지는 건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사실 도배, 장판하는 분들 이사를 해야 또 가구도 팔고 하는 거잖아요. 가구, 뭐 하다못해 조명 뭐 이런 것들까지도 다 연계돼 있는 게 주택과 관련돼 있다 보니까 관련 종사자분들이 어떻게 또 고용시장 흔들릴지 모르고 하니까 정부가 불안하다. 근데 그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 부동산이라는 거는 대출을 안 낄 수가 없는 거고 네. 전세를 살아도 대출을 받는데 그럼 결국에 이게 부동산발 금융시장의 위험으로 번질까봐 걱정이 된 것도 그것도 있을까요? 당연히 있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부동산 경기가 급냉했었을 땐 뭔가 잘 팔릴 줄 알고 집 짓거나 분양 준비했던 건설사부터 문제가 돼요. 건설사가 문제가 되죠. 그럼 그 건설사들도 자기 돈으로 그거 아파트 짓는 게 아니잖아요. 네. 우리 늘 얘기했던 PF나 이런 것들. 네. 당연히 금융시장으로 그 악영향이 전가되는 거예요. 증권사 쪽에서 많이 했죠. 증권사, 제2금융권. 네. 뭐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국가 경제에 진짜 악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증시 폭락하는 건 국가에서 큰 걱정 안 하고 네. 그리고 지원도 안 한다. 그런데 부동산은 네. 그렇게 될 경우 국가 경제에 큰 악영향이 있다 보니 결국 하방을 막으려는 어마어마한 노력을 해요. 이번에 둔촌주공 정부가 봤을 때 이거 지금 계약률이 낮게 나오거나 하면은 이게 또 금융시장에 또 그렇죠. 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한 게 아닌가 할 정도로 딱 지금 계약 기간 그 중간에 규제를 다 풀어버렸거든요. 그리고 다 소급 적용을 해줬어요. 그러면 지금 그만큼 뭐 12,000세대니까 단순 그 분양 물량만 해도 한 4,000세대가 넘어가는데 그 부분을 걱정했다고 봐도 되겠죠? 아, 그럼요. 네. 둔촌 주공이나 이런 거는 부동산 시장의 상징적인 어떤 물건이었거든요. 정부는 그거를 시금석으로 보는 거예요. 저거를 못 막으면 네. 전반적으로 부동산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의 시각이 네. 더 생각된다. 그렇다면 저게 그래도 수용될 수 있도록 뭐 금융시장에 대한 걱정도 있었지만 네. 하여튼 그런 것들이 작용이 된 거죠. 저희 동네가 이제 제가 사는 동네 여의도인데 네. 오피스텔이 하나 떴어요. 네. 뭐 아크로라고 하는 그게 떴는데 원래 그런 브랜드의 그런 거 하나 하면 뭐 모델하우스 가면 막 부세통이 이루어지는 그렇죠. 게 통상적이잖아요. 네. 한적한 거예요. 제가 분양이 어떻게 됐는지까지는 모릅니다만. 네. 그래서 지금 분위기가 그렇게 이거 뭐 둔촌주공이 이런데 다른 데까지도 그것 때문에 전화를 많이 받는데요. 네. 뭐 거기 그 결국 지금 뭐 평당 얼마 하는데 이러다가 나중에 저 미분양 나면 평당 그 분양가 낮추는 거 아니에요? 막 네. 그러면 이제 담당 직원들이 상담 받고 있더라고요. 아닙니다. 저희 그러다가 소송 걸려요. 네. 저희는 절대 그럴 일이 없습니다. 그 준톤 주공하고 여기 또 다르고 막 디펜스 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많은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둔촌 주공 어떻게 되는지 보자. 이런 심리가 있는 거죠. 결국에 지금 정부가 규제를 막 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시장을 반전시켜서 올리겠다라기보다는 더 내려가는 걸 막아보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당분간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좋지 않은 게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이 규제만 가지고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 반전을 도모할 수 있다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추가적인 또 조치가 나올 거고요. 그리고 내년부터는 이제 네. 본격적으로 정치권에서는 선거 시즌이에요. 네. 네, 이제 국회의원 총선이요. 그럼 총선 때 이제 많은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당면 과제는 네. 지역구에 민원 들어오고 있거든요. 나 어느 동네 아파트 샀는데 뭐 입주도 안 되고 나는 미분양이고 그래서 나도 지금 큰일 난다. 너 어떻게 할 건데? 우리 네. 지역 경제 그리고 지역의 대표적인 토호 세력들 네. 지방의 건설회사 사장님들 지방 건설사분들 많죠. 최고죠. 네. 그럼 민원 또 들어가거든요. 어떻게 할 거냐? 우리 줄도산이다. 뭐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또 하는 일은 지방의 이 어떤 예산이 투여되는 공적 네. 이슈를 잡아서 네. 쉽게 해서 레고랜드 비슷한 걸 각각 호재를 던지는 거죠. 우리 뭐 유치했다, 우리 뭐 건설하겠다, 네. 뭐 진흥원 센터 뭐 이런 거 이제 얘기가 있거든요. 그걸로 다시 부동산을 조금이라도 반전시키려는 그런 시즌이 돼요. 네. 그래서 원래 총선 전에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늘. 네. 근데 이번에는 그걸 더 해야 될 상황이 돼버렸다고 판단할 거예요, 정치권에서. 네.
부동산 시장도요.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경제에서 가장 큰 경제 주체 삼성이 아니에요. 개인도 아니고요. 국가예요. 네. 500조 그냥 던질 수 있는 한 경제 주체로 제일 큰 경제 주체예요. 그렇죠. 네. 그 사람이 그 주체가 SOC 분야나 부동산 분야에 어떤 시그널을 주느냐는 건 그게 더 중요한 요소예요. 네. 사실 이번 규제가 대규모로 해제가 됐는데 그 중에 규제 지역 해제가 안 된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 강남 3구랑 이제 용산구는 이제 안 풀었거든요. 네. 그러면 요거는 왜 굳이 남겨놨다라고 생각하시는지. 예전에도 사실 그 규제 지역들 안 풀 때 끝까지 강남 3구는 안 풀었었거든요. 네. 집값 다 빠질 때까지도 네. 조정 대상 지역, 규제 지역 계속 묶어놨었는데 이번에도 약간 그런 비슷한 어떤 정치적인 판단 같은 걸까요? 그것도 분명히 있겠죠. 우리가 그 부동산 시장을 저 같은 사람도 정말 예측하기 너무 어려워하는 게 네. 시장 메커니즘으로 작동하는 분야가 아니에요. 뭐 정책을 막 너무 이렇게 뭐랄까 복잡다단하게 만들다 보니까 네. 시장 상황으로만 설명이 안 되죠. 정무적인 판단도 있는 거죠. 네. 그것도 분명히 있고 전 늘 말씀드리지만 강남 3구도 많이 떨어지기도 하고 네. 용산에 있는 것도 많이 떨어지는 것도 있지만 그 과정에서도 신고가는 아니지만 견실하게 버티면서 매매가 되는 물건들이 있어요. 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저쪽 시장은 다른 시장과 분위기가 아직 똑같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대출 규제나 이런 걸로 움직이는 시장이 아니잖아요. 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40억짜리 집을 그 특이한 음아파트 같은 사례 말고는 이게 대출로 움직이는 그 사고 팔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거는 규제와는 다른 그런 시장 마켓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도 있죠. 그러니까 아직 그 지역을 풀기에는 뭐 조금 좀 특수한 지역이라고 보고 좀 네. 남겨놨다. 네. 근데 아마 또 시장이 더 안 좋아지면 또 풀겠죠. 지금 과거 대비 규제 해제 속도가 어마어마하거든요. 네. 지금 한 2주 단위로 막 바뀌고 있는 수준인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앞으로 남은 강남의 신규 이제 그 완공돼서 분양될 물량이 네. 어마어마하거든요. 이렇게 많은 물량이 쏟아져 나왔을 때 네. 그때 그쪽 지역도 분명히 분위기가 또 달라질 수는 있을 거거든요. 그럴 땐 또 뭐 추가적인 규제 완화가 있을 수는 네. 있겠지만 지금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렇게 규제 해제가 마냥 좋지만은 않을 수도 있는 게 정말 그 4개 구 빼고는 전국이 다 비규제 지역이잖아요. 네. 그러면 반대로 지방의 입장에서는 저기 수도권 서울 쪽이 규제가 그나마 있으니까 지방을 조금 관심 그렇죠. 두던 분들 입장에서 네. 관심 갖기가 이제 어려워질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교수님 보시기에 지방 쪽 분위기는 좀 더 안 좋아진다고 봐야 될까요? 지방은 아주 특이하게 네. 투자 세력으로 인한 움직임과 네. 정말 실수요에 대한 움직임이 굉장히 커요. 특히 군단이나 네. 일반 시단위에서는 진짜 실수요자들의 움직임이 또 상당하거든요. 네, 그런 실수요자들 입장에서는 추가적으로 지금 쏟아져 나오는 아파트 네. 그런 것들을 내 돈이 아닌 여러 가지 규제를 풀었으니 이 기회에 장만 좀 하십시오. 새 아파트로 이사하세요라는 시그널도 좀 포함이 되어 있어요. 네. 왜냐하면 지금 최근 뭐 혁신도시를 비롯해서 이곳에 신규 분양 완료돼야 될 물량들이 어마어마한데 네. 그거에 대한 수용성을 늘리려는 목적이 정책적 의도로 보이는데 네. 그 목적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실거주 목적이 아니라 네. 돈으로 투자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나도 지방에 한 채 더 사놨었는데 이럴 바에는 차라리 수도권을 내가 바꾸는 게 낫겠는데 그런 움직임은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게 더 플러스가 될지 아니면 아까 실수요자들의 미분양 물량 수용 이게 더 플러스가 될지는 그건 면밀하게 모르겠어요. 네. 그럼 지금 이 금리와의 어떤 이 심리와 이런 상태라면 건설 신규 분양 물량이 공급된다는 게 사업성이 안 나오는 수준이지 않나요 지금?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건설이라는 건 일주일 만에 뚝딱 제공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이미 사업 계획을 발표하고 그걸 완공하고 하는데 2, 3년 뭐 이런 아니면 그 전부터 따지면 사실 3, 4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은데 단지의 사이즈에 따라서 그러다 보니까 이미 집행해서 진행 중인 프로젝트들이 건설 회사들마다 꽤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만약에 드디어 6개월 뒤에 1년 뒤에 완공해서 드디어 이제 본격적으로 판매를 하려고 하는데 야 이거 그 뒤에 감당이 안 될 것 같은데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미 첫 삿뜨고 이제 모집하고 있는데 야 이거 모집 안 되면 어떡하지? 지금 그렇다고 어디서 그러면 돈 지급해야 될 건 있는데 채권이나 PF 쪽에서 자금 받아가지고 그 돈 지급해서 어떻게든 돌려야 되는데 지금 뭐 이자율을 뭐 살인적으로 준다고 해도 돈을
구할 수가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돈이라도 좀 구해지면 그렇죠. 어떻게 끌고 가보겠다라고 할 텐데 돈도 안 구해지는데 삽은 떴고 그렇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분양이라도 할 수 있게끔 규제를 자꾸 풀어달라고 네. 지방 건설 회사들이 네. 상당히 많이 부탁을 했어요. 우리 큰일 납니다.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신규로 착공하는 그런 수요는 거의 없겠죠. 지금 상황에서. 이제는 이제 계획은 안 하겠죠. 우선은 땅 가지고 좀 기다리고 있자. 예, 그래서 지금은 건설회사들이 어떻게든 돈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이 네. 계약서를 쓰면 그 계약서의 내용을 근거로 해서 은행에서 담보를 받아서 대출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광급 공사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요. 이 광급 공사는 돈을 떼먹을 일은 없거든요. 그렇겠죠. 민간은 그렇지만 그래서 국가라는 공사의 수주 파일 좀 빨리 늘려주십시오. 우리 견딜 수 있도록 뭘 해주십시오. 네. 그게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내년부터 총선과도 맞물리면서 네. 그 광급 공사에 대한 수요가 좀 많이 늘어요. 그러면 사실 지금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 있고 거기다가 더 불안 요소도 커서 가상금리도 높고 막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사실 주택보다 더 타격을 받는 거는 상업용 부동산, 수익성 부동산들일 것 같은데 이쪽 시장은 좀 전망을 어떻게 보세요? 이게 이제 굉장히 이제 좀 복잡해요. 일단 빌라. 네. 지금 전국의 빌라에 대한 부정적인 단어. 지금 요즘 뭐 전세 사기가 워낙 기승이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네. 근데 이제 빌라는 이렇게 되면 신규 빌라를 누가 짓는다 해도 네. 분양 안 되겠죠. 안 될 가능성이 많고. 그러니까 빌라에 대한 신규 공급이 당분간 굉장히 줄어들 거예요. 그런데 네. 이게 참 불편한 진실이지만 모든 사람들이 몇 억대 아파트 다 살 수 없잖아요. 네. 사회 초년생들이나 뭐 이제 막 대학 졸업하거나 고등학교 졸업하고 알바 뛰면서 사는 사람들은 빌라 네. 또는 원룸 이런 걸 찾게 되는데 그럼 빌라에 대한 추가 공급이 당분간 제한되면 어느 순간 그들이 살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충분히 공급이 안 되겠죠. 네. 그럼 그 다음엔 또 어떻게 되느냐? 빌라의 월세가 폭등하는 또 올라가고 또 전세 또 올라가는 거고. 네. 그래서 이게 요 타이밍을 또 어느 순간 그럼 내가 그걸 사서 뭐 임대 수익자를 하시겠다고 하면 그걸 또 잘 봐야 되는 이게 무조건 악재만으로 가진 않아요. 그것을 꼭 그 빌라든 이런 사회 초년생들이 사는 그 가격대 수요가 또 탄탄하게 있어요. 우리가 강남 그러면 막 몇십억짜리 아파트만 자꾸 얘기를 하는데요. 그 몇십억짜리 아파트 바로 뒷골목에는 다세대 주택, 빌라 쭉 있죠. 거기에서 사는 사람들이 또 이 뭐 예를 들어서 강남에 뭐 서빙 보는 사회 초년생들 뭐 이런 많은 사람들 일자리가 많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거기 또 수요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한 신규 수요를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건설 물량이라든가 이게 당분간 끊기면 기존 것들이 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악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시기를 좀 봐가면서 설명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그런 맥락에서 뭐 조그만 어떤 큰 회사가 분양하는 오피스텔 말고 작은 오피스텔 이런 부티크형 오피스텔도 똑같은 맥락에서 해석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꼬마 빌딩은 요즘 좀 다르더라고요. 요즘 뭐 매물을 많이 던진 분들도 계신데 오히려 이때 꼬마 빌딩을 더 사겠다라는 수요도 굉장히 많아요. 요즘에 좀 금매가 좀 나옵니다. 네. 그리고 또 꼬마 빌딩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면 나는 한 10%나 이 정도 낮춰서 팔아도 충분히 내가 수익은 거둔다라는 분들이 많이 던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때 뭐 꼬마 빌딩 뭐 진짜 내가 목 좋다라고 하는 데는 뭐 구매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네. 그럼 반대로 지금 무주택이신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 상황에서 사기도 참 금리도 높고 이제 뭐 전세 아니면 월세인데 월세도 사실 막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또 전세는 또 전세 대출 이자는 또 엄청나게 높고 이런 분들은 그럼 매수 시점을 어느 정도로 잡는 게 좀 좋을까요? 그냥 뭐 학술적이거나 또는 기계적인 답변을 먼저 드리면 자기가 집을 사서 우리가 이제 사용 목적이 아닌 약간 투자성 목적도 같이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 투자성 목적을 빨리 실현하기 위해서는 그 구매한 뒤에 내는 이자 부담을 최소한 줄여야 되는데 그럴 제일 좋은 확실한 시그널은 다시 거래량이 늘 때부터가 부동산 시장 뭔가 변곡점 생겼구나 이렇게 일반적으로 봅니다. 그게 이제 기계적인 답변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제가 실질적으로 제 주변에 최고의 재테크 고수 두 분이 있으세요. 원래 이 두 분은 벌써 일가를 이루시고 공식적인 직함 없는 자유 영혼이 되셨죠. 그래서 전화도 잘 안 받고 뭐 이런 수준이 됐는데 그분에게 한번 두 분 다에게 여쭤봤어요. 형님 부동산 지금은 올라요? 지금은 떨어져요? 예전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난 모르겠어. 솔직히 모르겠다. 그런데 정호야 부동산을 감내할 수 있는 이자 수준으로 구매할 수 있다면
난 바로 사. 왜요, 형? 그랬더니 5년이든 10년이든 기다려보면 오르더라고. 물론 조금 좋은 지역을 네. 북한에서 말씀하신 건데 네. 뭐 강남 상구만이 아니라 하여튼 어느 정도의 호재성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지자체라면 난 사. 그리고 내가 사용을 직접 하던 임대를 주면서 조금 벌충을 하던 버텨. 그러다 보면 기폭이 있을 때 올랐을 때 팔고 나는 실현을 해왔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제일 제가 들었던 여러 고수님들의 조언 중에서 최고의 명답이었어요. 내 능력 안에서 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살아. 네. 그럼 반대로 작년이나 재작년 대비해서는 지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많이 작아졌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또 이제 문제가 마음에 들지가 않잖아요. 내가 바라는 수준과 내가 가진 능력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가격이 좀 내려오면 그때 사야지라고 또 기다리고 있는 분들도 있단 말이죠. 사실 그러니까 못 사는 거잖아요. 뭐 그렇죠. 근데 이제 어떤 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자 부담을 그렇게 많이 안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라는 분들은 지르실 수도 있겠죠. 금리도 그렇고 부동산 시장도 그렇고 사실 뭐 지금 변수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네, 지금은 뭐 한 달 지나면서 또 막 예측도 막 바뀌고 막 전망치도 막 바뀌고 있는 상황이어서 규제 이렇게 다 풀지 또 네. 누가 알았어요. 사실 한 달 전만 해도 전혀 이런 분위기가 또 아니었거든요. 네. 근데 또 이렇게 규제를 또 한 번에 다 풀 줄이야. 제가 미국 가기 전에 네. 다른 친한 유튜브 채널에 네. 한 분이 출연해달라고 해서 네. 급하게 찍고 갔는데 규제 다 풀었다는 걸 아시고 정호야 미안한데 그거 방송 못 나가게 됐어. 아 형 괜찮아요 했는데 이런 상황이에요. 오늘은 딱딱한 경제를 쉽고 재밌게 풀어주시는 유튜브 경제 맛집의 박종호 명지대 특임 교수님 모시고 말씀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별 말씀을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